손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유일한 목격자는 치매 초기 증상을 앓고 있는 할머니. 그녀의 기억은 과연 진실일까? 아니면 착각일까? 그리고 가족을 무너뜨린 충격적인 반전이 드러나는데, 사연 시작하기 전 복 많이 들어오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시장 안쪽에 자리 잡은 작은 반찬 가게. 이곳은 70년 가까이 이 동네를 지켜온 순애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77살의 순애는 아침 일찍 시장에 나와 김치통을 정리하고 밑반찬을 손질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그녀의 손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지만 여전히 능숙하게 깻잎을 다듬고 멸치볶음을 볶아냈습니다. 순애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옆 가게 주인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애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이 시장은 순애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 동안 함께 웃고 울었던 이웃들이 있는 곳이었고 그녀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가게 한쪽 구석, 낡은 테이블 위에는 늘 책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10살 손녀 민지의 것이었죠. 학교가 끝나면 민지는 곧장 할머니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숙제를 하고 반찬을 포장하고 할머니 곁을 지키는 것이 민지의 일상이었어요. 오후 3시 예정대로 민지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요. 민지가 시험지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순애는 손녀를 끌어안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역시 우리 민지. 할머니가 뭐라고 했어? 똑똑하다고 했잖아. 민지는 할머니의 품에서 벗어나 가방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민지는 가게 일을 제법 잘 도왔어요. 깻잎을 포장하고 김치를 담고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어른스러웠습니다. 할머니, 깻잎은 내가 포장할게요. 민지가 작은 손으로 깻잎 한 묶음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손녀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죠. 에구, 우리 민지가 없으면 내가 뭘 하냐? 너 덕분에 할머니가 사는 거지. 민지는 할머니의 말에 씩 웃으며 깻잎을 비닐에 담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애의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편에는 누구도 모르는 불안이 숨어 있었어요. 순애 씨, 오늘 멸치볶음 좀 줘요. 단골 손님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멸치볶음을 담으려다가 멈칫했어요. 어디에 뒀더라? 분명 아침에 볶았는데 어느 통에 담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당황한 표정으로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할머니, 여기 있어요. 민지가 재빨리 멸치볶음통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안도하며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그래. 할머니가 깜빡했네. 손님이 반찬을 받아들고 나간 뒤 순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일이 점점 잦아지고 있었거든요.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잊고 손님이 주문한 것을 깜빡하고 가끔은 민지의 이름을 부르다가 멈칫하기도 했죠. 어제 일인지 오늘 일인지 헷갈리고 가끔은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는 것 같았어요. 순애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들 형수에게는 더욱 그랬죠. 형수가 알게 되면 가게를 그만두라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저녁 무렵 민지는 할머니 옆에 앉아 수학 숙제를 풀고 있었어요. 연필을 쥔 민지의 손은 아직 어설프게 숫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순애는 손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자신도 젊은 시절 이렇게 딸을 옆에 두고 가게를 지켰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딸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30해 전 아무 말 없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집을 떠났어요. 순애는 딸을 찾으려 애썼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아물지 않았어요. 가끔 순애는 시장 골목을 걷다가 딸과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저으며 그 기억을 떨쳐냈습니다. 지금은 민지가 있으니까요. 손녀가 곁에 있는 한 순애는 괜찮을 거라 믿었습니다. 할머니, 다 풀었어요. 민지가 공책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잘했어. 우리 민지 참 똑똑하네. 한편 그날 저녁 순애의 아들 형수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형수는 경찰관이었어요. 제복을 입은 채 가게 안으로 들어온 형수는 어머니와 딸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민지 데리고 계셨네요. 당연하지. 민지 없으면 내가 뭘 하냐. 형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반찬 가게를 고집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이도 많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은데 왜 계속 가게를 지키려 하는지 알 수 없었죠. 며칠 전에도 어머니는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잘못 줬고 주문받은 반찬을 깜빡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쉬셔야죠. 가게는 제가 정리할 테니까요.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아직 정정해. 나한테서 이 가게까지 빼앗을 거야? 순애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이 대화를 나눈 지 벌써 몇 달째였지만 순애는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빠, 나 배고파요. 민지가 형수에게 달려가며 말했습니다. 형수는 딸을 안아 올리며 웃었어요. 그래, 집 가서 저녁 먹자. 가족은 함께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민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순애는 그 작은 손의 온기를 느끼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옮기던 순애는 문득 멈췄어요.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골목 모퉁이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사람이었죠.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순애와 민지가 걷는 모습을 응시했어요. 순애는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죠. 순애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텅 빈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순애는 민지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형수는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이상해 보이는 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순애는 창문을 통해 골목을 내다봤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그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커튼을 내리고 방으로 들어갔지만 마음속 불안은 계속 커져만 갔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사람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아니, 정확히는 그게 오늘 본 사람인지 아니면 과거 어느 날 본 누군가인지 헷갈렸습니다. 30해 전 딸이 떠나던 날도 이렇게 검은 모자를 쓴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내가 본 게 맞나 아니면 또 착각인가. 순애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기억이 흐릿해지면서 현실과 상상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순애는 눈을 감으며 애써 잠을 청했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창밖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그게 나무 그림자인지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순애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의 불안이 채 가시지 않은 채로요. 창문을 열고 골목을 내다봤지만 그곳에는 평범한 아침 풍경만이 펼쳐져 있었어요. 순애는 고개를 저으며 가게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활기를 띠고 있었어요. 상인들은 물건을 진열하고 손님들은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순애는 평소처럼 반찬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오후 3시 민지가 학교를 마치고 올 시간이었습니다. 순애는 시계를 보며 가게 입구를 바라봤어요. 평소 같으면 민지는 이맘때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죠. 책가방을 내려놓고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민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3시 10분이 지났어요. 순애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늦는 경우도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3시 20분, 3시 30분. 시간은 계속 흘렀지만 민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순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순애는 가게 밖으로 나가 골목을 살폈습니다. 민지가 학교에서 오는 길목을 따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죠. 민지야, 민지야. 순애는 민지의 이름을 부르며 골목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순애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졌어요. 그때 순애는 봤습니다. 시장 골목 저 끝, 좁은 뒷골목으로 이어지는 길목에서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민지의 손을 잡고 끌고 가는 모습을요. 민지는 뒤를 돌아보며 무언가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거리가 멀어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지야. 순애는 비명을 지르며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77살의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순애가 골목 끝에 도착했을 때 남자와 민지는 이미 시야에서 사라진 뒤였어요. 민지야, 민지야. 순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달려왔어요. 순애 씨, 무슨 일이에요? 민지가 남자한테 끌려갔어요. 검은 모자 쓴 남자가 민지 손을 잡고 저쪽으로 갔다고요.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골목 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봤어요. 누구도 그런 남자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순애 씨, 저는 못 봤는데요. 여기 계속 있었는데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어요. 아니야, 내가 봤어요. 분명히 봤다고요. 순애는 다급하게 말했지만 상인들의 표정은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순애가 요즘 자주 착각한다는 걸 시장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순애는 손님이 돈을 안 냈다고 우겼지만 알고 보니 이미 받은 돈이었죠. 순애 씨, 혹시 민지가 친구 집에 간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본 게 맞아요. 검은 모자 쓴 남자가 민지를 데려갔다고요. 순애는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순애는 그들의 시선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자신이 본 게 분명했어요.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민지를 끌고 간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한 상인이 순애의 아들 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형수가 경찰차를 몰고 도착했어요. 형수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민지가 남자한테 끌려갔어. 검은 모자 쓴 남자가 저쪽 골목으로 데려갔다고.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경찰관으로서의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형수는 즉시 무전기를 꺼내 상황을 보고했어요. 민지 실종 신고 접수. 목격자는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아이를 데려갔다고 진술. 즉시 주변 수색 및 CCTV 확인 요청. 형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확히 언제 봤어요? 남자의 얼굴은 봤어요? 3시 반쯤이었어. 얼굴은 잘 안 보였어. 거리가 멀어서. 하지만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어. 키는 얼마나 됐더라. 순애는 기억을 더듬으려 했지만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남자의 키가 얼마나 됐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다만 검은 모자를 쓰고 민지의 손을 잡고 가던 모습만이 선명했습니다. 형수는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주변을 수색했어요. 시장 골목 곳곳을 뒤지고 상인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검은 모자를 쓴 남자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형수는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관제센터에 연락했어요. 1시간 뒤 형수는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민지가 학교를 나서는 모습, 시장 골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뒤의 장면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골목 안쪽은 CCTV 사각지대였거든요. 형수는 다시 어머니에게 돌아왔습니다. 순애는 가게 앞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형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지 찾았어? 아직이에요. 어머니, 정말 확실하게 보신 거 맞죠? 검은 모자 쓴 남자가 민지를 데려가는 걸요? 형수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이 정확한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순애는 형수의 눈빛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조차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가 본 게 맞아.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어머니, 며칠 전에도 어머니가 착각하셨잖아요. 거스름 돈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하시고. 이건 달라. 민지가 끌려가는 걸 봤다고. 순애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형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경찰관으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해야 했지만 아들로서는 어머니의 말을 온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일단 학교 친구들, 친척들 모두 확인해 볼게요. 어머니, 집에 가서 쉬세요. 아니야, 나는 여기서 민지를 기다릴 거야. 순애는 고개를 저으며 가게 앞에 앉았습니다. 형수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고 수색을 계속했어요. 시장 곳곳에 민지의 사진을 들고 다니며 물어봤지만 누구도 민지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어둠이 시장을 덮어갔지만 민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가게 앞에 앉아 골목을 응시했어요. 민지가 언제라도 나타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골목은 텅 비어 있었고 민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남자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왜 민지를 데려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애는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내가 본 게 맞을까? 아니면 또 착각한 걸까? 밤이 깊어갈수록 순애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경찰은 주변 수색을 계속했고 민지의 사진은 동네 곳곳에 붙여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순애는 가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손님들이 와도 순애는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어요. 멍하니 골목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형수는 경찰서와 집을 오가며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하고 민지의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 조사했어요.
하지만 민지를 본 사람은 학교를 나서는 순간까지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민지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형수, CCTV에서 뭐 나왔어요? 동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지가 시장 골목으로 들어가는 모습만 찍혔어요. 그 뒤는 사각지대라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머니 진술은요? 검은 모자 쓴 남자 말이에요. 형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의 진술을 믿고 싶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순애의 기억은 요즘 들어 너무 자주 흔들렸거든요.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정확한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럼 다른 목격자는요? 아무도 없어요. 시장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 남자를 본 사람이 없어요. 동료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일한 목격자의 진술이 신뢰할 수 없다면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오후 형수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순애는 여전히 가게 앞에 앉아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순애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서 좀 쉬셔야 해요. 아니야. 민지가 오면 어떡해. 여기서 기다려야지. 형수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그날 정확히 무엇을 보셨는지요?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기억을 더듬으려 했지만 머릿속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민지를 끌고 가던 모습은 선명한데 그 외의 것들은 흐릿했습니다. 저쪽 골목에서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민지 손을 잡고 갔어. 내가 분명히 봤어. 남자의 얼굴은요? 키는요? 어떤 옷을 입었나요? 순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봐도 그 부분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다만 검은 모자만이 선명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 검은 모자만 기억나. 형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찰관으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머니의 말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착각한 것은 아닐까? 민지는 사실 다른 곳으로 간 건 아닐까? 그때 시장 입구에서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옆 가게를 운영하는 김 사장이었어요. 형수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형수는 김 사장을 따라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김 사장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기 며칠 전에 말이에요. 수상한 사람을 본 것 같아요. 형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상한 사람이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검은 모자를 쓴 사람이요. 근데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리가 멀어서요. 형수는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언제 봤어요? 정확히 어디서요? 민지가 사라지기 이틀 전쯤이었어요. 저녁 무렵에 시장 뒷골목에서 봤어요. 담배를 피우면서 이쪽을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김 사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시장에 담배 피우러 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순애 씨가 요즘 자주 착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순애 씨가 또 착각하신 줄 알았어요. 형수는 즉시 김 사장을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진술을 받고 몽타주 작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김 사장의 기억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검은 모자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고 거리도 멀었다고 했어요. 키는 얼마나 됐어요? 글쎄요, 170cm 정도? 아니면 160cm? 잘 모르겠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옷차림이 애매했어요. 형수는 답답했습니다.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났지만
진술은 여전히 불분명했어요. 검은 모자를 쓴 사람이 있었다는 것만 확인됐을 뿐, 그 사람이 누구인지, 민지와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형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순애는 민지의 사진을 들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셔야죠. 잠이 안 와. 민지 생각만 나. 형수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형수는 어머니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났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목격자의 진술도 불분명하다는 것을요. 어머니, 혹시 검은 모자 쓴 사람을 민지가 사라지기 전에도 본 적 있으세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 민지가 사라지기 전날 밤에도 봤어. 골목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뒤돌아봤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내가 착각한 줄 알았지. 형수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진술과 김 사장의 진술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검은 모자를 쓴 사람이 분명 시장 주변을 배회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왜 민지를 노렸는지는 여전히 미궁속이었어요. 며칠 뒤 또 다른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박 씨였어요. 저도 검은 모자 쓴 사람 본 것 같아요. 근데 민지 손을 잡고 있던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형수는 다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진술을 듣고 나서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그 사람이 시장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근데 민지 혼자 걸어가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이랑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럼 순애 씨 진술이랑 다르네요. 네, 그래서 제가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새로운 진술은 오히려 수사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사람이 있었다는 건 확실한데 그 사람이 민지를 데려갔는지는 불분명했어요. 어머니는 남자가 민지를 끌고 가는 걸 봤다고 했지만 다른 목격자는 민지가 혼자 걸어가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형수는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는 직접적으로 물어야 할 때였어요. 어머니, 정말 확실하게 보신 거 맞죠? 남자가 민지 손을 잡고 끌고 가는 걸요?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본 게 맞아. 분명히 봤어. 하지만 순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했고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은 자신과 달랐습니다. 순애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본 게 맞을까? 아니면 또 기억이 뒤섞인 걸까? 그날 밤 순애는 홀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내가 잘못 본 거면 내가 우리 민지를 해친 거랑 뭐가 달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지 실종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경찰은 주변 지역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지만 민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순애는 하루하루 무너져 갔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속에서 순애는 항상 민지를 쫓아갔지만 민지는 점점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순애 씨가 또 착각한 거 아니야? 민지가 가출한 거 아닐까? 할머니한테 부담 느껴서. 아니야, 들었어? 순애 씨 딸이 옛날에 가출했잖아. 그 피가 민지한테도 흐르는 거 아닐까? 사람들의 속삭임은 순애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순애는 시장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동정 어린 눈빛, 의심스러운 눈빛, 불편해하는 눈빛. 순애는 점점 더 위축됐습니다. 형수도 힘들었어요. 경찰관으로서 객관적으로 수사해야 했지만
딸을 잃은 아버지로서는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동료 경찰관들은 형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수, 어머니 진술에만 의존하면 안 될 것 같아. 다른 방향으로도 수사를 진행해야 해. 무슨 뜻이에요? 가출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거야. 민지가 스스로 집을 나갔을 수도 있잖아. 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지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가출할 이유도 없고요. 하지만 유괴라는 증거도 없잖아. 목격자 진술도 불분명하고. 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료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민지가 유괴됐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진술은 흔들리고 있었고 다른 목격자들의 말은 서로 엇갈렸어요. 그날 오후 형수는 민지의 친구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혹시 민지가 무슨 고민이 있었는지, 가출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민지가 요즘 무슨 고민 있었니? 민지의 단짝 친구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민지는 항상 밝았어요. 할머니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할머니 이야기? 무슨 이야기? 할머니가 요즘 자꾸 깜빡하신다고 걱정했어요. 민지가 할머니 걱정 많이 했어요. 형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지는 어린 나이에도 할머니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민지가 가출을 했을 리 없었습니다. 민지가 마지막으로 한 말 기억나니? 수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여행 가고 싶다고 했어요. 할머니 기억이 다 사라지기 전에요. 형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지는 할머니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런 민지가 할머니를 두고 떠날 리 없었습니다. 한편 순애는 가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도 오지 않는 텅 빈 가게에서 순애는 민지의 책가방을 꺼내 들었어요. 민지가 마지막으로 앉았던 자리, 민지가 숙제하던 공책, 민지가 사용하던 연필,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순애는 공책을 펼쳤어요. 민지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다가 중간에 멈춘 흔적이 보였어요.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그 글씨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지야,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형수가 들어왔어요. 형수는 어머니가 민지의 공책을 붙잡고 우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형수야, 내가 잘못 본 거 맞지? 내 기억이 틀린 거지?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포기하면 안 돼요. 민지 꼭 찾을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나를 의심하잖아. 너도 나를 의심하고 있잖아. 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어요. 경찰관으로서, 아들로서 형수는 어머니의 진술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제대로 기억했다면 민지를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 형수는 결국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순애는 그 말을 듣고 비틀거렸어요. 아들의 말은 칼처럼 순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민지를 잃게 한 거구나.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내 기억이 정확했다면 민지를 찾을 수 있었을 거야. 순애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는 어머니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순애는 밀쳐냈어요. 나 좀 혼자 있게 해줘. 형수는 할 수 없이 가게를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온 형수는 골목에 기대어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딸을 잃은 슬픔, 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 자신을 자책하는 감정이 뒤섞여 형수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처 하천에서 아이의 신발이 발견된 거예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 신발을 회수했습니다. 분홍색 운동화 옆면에 토끼 그림이 그려진 신발이었어요. 형수는 그 신발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분명 민지가 신던 운동화였습니다. 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신발을 붙잡고 울부짖었어요. 민지야, 민지야. 소식은 곧 순애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순애는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급히 순애를 부축했지만 순애는 의식을 잃었어요. 순애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극심한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이라고 진단했어요. 순애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아니, 뜨고 싶지 않았어요. 눈을 뜨면 민지가 없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형수는 어머니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수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 보였어요. 형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의심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시장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결국 그렇게 됐구나. 민지 찾았대요? 아니, 신발만 발견됐대. 그럼 민지는? 사람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민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간 게 아닐까? 순애는 병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웃는 민지, 숙제하는 민지, 할머니를 부르는 민지. 모든 기억이 선명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의 기억은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기억했다면 민지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순애는 병원 침대에 누워 사흘째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의사는 형수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극심한 우울증과 자책감에 빠져 계세요.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회복이 쉽지 않을 겁니다. 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지를 잃은 슬픔과 어머니를 원망했던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형수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믿었어야 했는데. 형수는 경찰서로 돌아가 하천에서 발견된 신발을 다시 살폈습니다. 분명 민지의 신발이 맞았어요. 하지만 민지의 흔적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천 주변을 수색했지만 다른 단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형수, 수색견을 동원했지만 아무것도 못 찾았어. 동료 경찰관이 보고했습니다. 형수는 책상에 주저앉았어요. 민지는 어디로 간 걸까? 정말 강물에 휩쓸려 간 걸까? 형수는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병실에서 꿈을 꿨습니다. 아니, 꿈이라기보다는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30해 전 딸이 떠나던 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순애는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20살이 된 딸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니? 엄마, 나 이제 못 살겠어. 이 좁은 시장에서 평생 반찬이나 팔면서 살 수는 없어. 그래도 집은 나가면 안 되지. 내가 나가면 엄마는 어떡해? 엄마는 가게나 지켜.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순애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울부짖었지만 딸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딸은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니, 그것은 꿈이 아니라 기억이었어요.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민지가 사라지던 그날 자신이 본 것은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아니었어요. 30해 전 떠나던 딸의 모습과 민지의 모습이
뒤섞여 보였던 거였습니다. 아내가 본 건 민지가 아니라 30해 전 내 딸이 떠나던 장면이었구나. 순애는 뒤늦게 진실을 마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기억이 현재와 과거를 뒤섞어 버렸던 거예요.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인해 오래된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고 그것이 현재의 일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내가 잘못 본 거였어. 내 기억이 민지를 잃게 한 거야. 순애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기억 때문에 수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그 사이 민지는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린 거였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순애의 기억 저편에 희미하게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민지가 사라지던 그날 골목에서 본 작은 간판, CCTV에 잡히지 않았던 뒷골목의 풍경. 순애는 눈을 감고 그 기억을 붙잡으려 애썼어요. 거기 청운 슈퍼 앞이었어. 순애는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흐릿했던 기억이 선명해졌어요. 민지가 사라진 곳은 CCTV 사각지대였지만 그곳에는 작은 슈퍼마켓이 있었습니다. 청운 슈퍼. 순애는 그 간판을 분명히 기억했어요. 순애는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순애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민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순애는 병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놀라며 달려왔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아직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나 나가야 해. 민지 찾아야 해. 순애는 간호사를 뿌리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순애는 멈추지 않았어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형수는 경찰서에서 순애가 병원을 빠져나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수는 급히 차를 몰고 어머니를 찾아 나섰어요. 시장 곳곳을 뒤졌고 결국 가게 앞에서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순애는 가게 앞에서 헐떡이고 있었어요. 형수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병원으로 돌아가셔야죠. 형수야, 나 기억났어. 청운 슈퍼. 민지가 청운 슈퍼 앞에서 사라졌어. 형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청운 슈퍼. 그곳은 CCTV 사각지대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이었어요. 수사 초기에 그곳 주인에게도 물어봤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었습니다. 어머니, 확실해요? 응, 확실해. 그 앞에 민지가 있었어. 형수는 즉시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청운 슈퍼의 CCTV를 다시 확인하자고요. 사실 청운 슈퍼는 CCTV가 없다고 했었지만 혹시 모를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형수는 청운 슈퍼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주인에게 다시 한번 물었어요. 정말 CCTV가 없나요? 네, 없어요. 여기 작은 가게라서요. 혹시 주변 건물에 CCTV가 있을까요?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옆 건물에 있긴 해요. 근데 각도가 이쪽을 안 비출 텐데요. 형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옆 건물 주인을 찾아가 CCTV 영상을 요청했어요. 건물 주인은 흔쾌히 영상을 제공했습니다. 형수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민지가 사라진 날 오후 3시 30분경의 영상이었어요. 화면 구석에 청운 슈퍼 앞 일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사람이 민지를 차에 태우는 장면이 포착됐어요. 형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체격으로 봐서 남자가 아니었어요. 중년 여성처럼 보였습니다. 형수는 영상을 확대했습니다. 차량 번호판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형수는 즉시 번호판을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차량의 소유주는 오래전 가출했던 순애의 딸, 형수의 여동생이었습니다.
형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해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여동생이 갑자기 나타나 민지를 데려갔다니요. 형수는 혼란스러웠어요. 왜 여동생이 민지를 데려간 걸까?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 형수는 즉시 여동생의 소재를 추적했습니다. 차량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통신 기록을 조회했어요. 며칠간의 추적 끝에 형수는 여동생이 서울 외곽의 한 모텔에 묵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형수는 동료들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지가 무사할까? 여동생은 왜 이런 짓을 한 걸까? 수많은 생각이 형수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모텔 앞에 도착한 형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형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형수는 모텔 문 앞에 서서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동료 경찰관들이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형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30해 만에 마주하는 여동생의 얼굴이었습니다. 여동생은 형수를 보고 굳어졌습니다. 창백한 얼굴, 초췌한 모습, 한때 집을 떠났던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빠, 민지 어디 있어? 형수는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여동생은 뒤를 돌아보며 방 안을 가리켰어요. 형수는 급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민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형수는 민지에게 달려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민지야, 민지야. 민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빠를 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빠,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빠가 왔어. 형수는 딸을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민지는 무사했어요. 다치지 않았고 살아 있었습니다. 형수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동료 경찰관들은 여동생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여동생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어? 왜 민지를 데려간 거야? 형수는 여동생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여동생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처럼 늙고 병들어 잊혀지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내 아이처럼 데리고 가려 했던 거야. 형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지는 내 조카야. 내 아이가 아니라고. 여동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 병 때문에. 평생 혼자 살아야 해. 여동생은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30해 동안 혼자 살아온 세월이 그녀를 망가뜨렸던 거예요. 가족과 단절되고 외롭게 살아온 시간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시장에서 민지를 봤어. 엄마 옆에서 반찬을 포장하는 민지를. 마치 옛날의 나처럼 보였어. 그래서 민지를 데려오면 내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 형수는 여동생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동생도 외롭고 아픈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넌 민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아?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알아? 여동생은 고개를 들어 형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지내?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형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여동생은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동료 경찰관들이 여동생을 끌고 나갔습니다. 형수는 민지를 안고 모텔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민지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민지는 신체적으로 다친 곳이 없었어요. 다만 심리적 충격이 컸습니다. 아빠, 할머니는요?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병원에 계셔.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할머니한테 가고 싶어요. 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를 데리고 순애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순애는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지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 직접 보지 못했어요. 순애는 민지를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기억 때문에 민지가 고생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형수가 민지의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순애는 민지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지야, 할머니. 민지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습니다. 순애는 손녀를 꼭 껴안으며 울었어요.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서 미안해.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돌아왔어요. 민지의 말에 순애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수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형수는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가 청운 슈퍼를 기억해내지 않았다면 민지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어머니 덕분입니다. 순애는 아들의 말을 듣고 흐느꼈습니다. 자신의 기억이 민지를 잃게 했다고 자책했는데 결국 자신의 기억이 민지를 찾게 했던 거예요. 내 기억은 흩어져도 내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다. 순애는 중얼거렸습니다. 치매로 기억이 흐릿해지고 과거와 현재가 뒤섞였지만 민지를 향한 사랑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사랑이 결국 민지를 찾게 한 겁니다. 며칠 후 여동생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형수는 조사실에서 여동생과 마주 앉았어요. 여동생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민지를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어. 그냥 잠시만 같이 있고 싶었어. 가족이 되고 싶었어. 넌 이미 가족이었어. 내가 떠났을 뿐이지. 여동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를 볼 수 있을까? 형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원하신다면. 며칠 후 순애는 여동생을 면회하러 왔습니다. 30해 만에 마주하는 딸의 얼굴이었어요. 딸은 많이 늙어 있었고 지쳐 보였습니다. 엄마. 여동생은 순애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애는 딸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원망도 있었고 그리움도 있었고 연민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니? 왜 민지를 데려간 거야? 엄마처럼 늙고 병들어 혼자 죽고 싶지 않았어요.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었어요. 순애는 딸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도 외롭고 아픈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던 겁니다. 넌 혼자가 아니었어. 가족이 있었어.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됐어.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엄마도 나를 용서 못하실 거예요. 순애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 손녀를 데려간 딸을 용서할 수 있을까? 순애는 알 수 없었어요. 시간이 필요해. 나도 아직 모르겠어. 순애는 그렇게 말하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형수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많이 피곤하네. 순애는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은 다시 모였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하지만 순애는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거라는 것을요. 민지는 할머니 곁에서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악몽을 꾸기도 했지만 할머니가 곁에 있으면 안심했어요. 순애도 민지를 보며 조금씩 힘을 되찾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지가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족은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가끔 악몽을 꿨고 순애는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며 불안해했어요.
형수는 여동생의 재판 날짜를 통보받았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죄. 형량은 가볍지 않을 거였어요. 형수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여동생을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었어요. 어머니, 재판에 가실 건가요? 형수가 순애에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야지. 그 아이도 내 딸이니까. 재판 당일 순애와 형수는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는 집에 남았어요. 아직 이모를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이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여동생은 더욱 초췌해 보였어요. 여동생은 순애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는 여동생의 죄를 낱낱이 밝혔어요. 계획적으로 민지를 유인했고 일주일 넘게 감금했다는 사실. 여동생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여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제 행동을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민지에게, 엄마에게, 오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여동생은 순애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30해 동안 연락 한 번 못해서 죄송해요. 엄마가 늙어가는 것을 지켜보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리고 민지를 아프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순애는 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0해 동안 기다렸던 말이었어요. 딸의 사과를 들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형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 여동생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외로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단절된 채 30해를 살아온 사람의 아픔을요. 형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여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여동생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치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동생은 정신적으로 많이 아픈 사람입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순애는 아들의 말을 듣고 놀랐어요. 형수가 여동생을 위해 선처를 호소할 줄은 몰랐습니다.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여동생의 변호사는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언급하며 감형을 요청했어요. 30해 동안 외롭게 살아온 여동생은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병적으로 변했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취약했습니다. 검사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며칠간 시장을 배회하며 민지를 관찰했고 CCTV 사각지대를 이용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계획 범죄입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순애는 법정에 앉아 딸을 바라봤어요. 저 아이도 피해자일까 아니면 가해자일까? 순애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선고일이 잡혔습니다. 한 달 뒤였어요. 순애와 형수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형수야, 내가 왜 여동생을 위해 말해줬니? 순애가 물었습니다. 형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동생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0해 동안 혼자 살아온 게요. 순애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넌 착한 아이야. 한 달 후 선고일이 왔습니다. 여동생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검사가 구형한 7년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정신 상태와 가족의 선처 탄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동생은 형량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애는 딸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 들었어요. 3년. 그 시간이 지나면 딸은 다시 세상으로 나올 겁니다. 재판이 끝나고 순애는 여동생을 다시 면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3년 뒤에 나오면 집으로 와. 여동생은 순애의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저를 받아주실 거예요? 넌 내 딸이야. 잘못을 했지만 여전히 내 딸이야. 3년 동안 반성하고 나와서 다시 시작해. 여동생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해 만에 듣는 엄마의 따뜻한 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순애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과 거친 손이 맞닿았어요. 30해의 시간이 그 사이에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모녀였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순애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형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 좀 후련하네. 순애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민지를 만났습니다. 민지는 할머니를 보고 달려왔어요. 할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응, 잠깐 볼 일이 있었어. 순애는 민지를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지는 점점 회복되고 있었어요. 악몽도 줄어들었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할머니, 내일 학교 가도 돼요? 그래, 가야지. 친구들 보고 싶지?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안도했어요. 가족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순애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내 기억은 흐릿해도 이 순간만은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 순애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고 있지만 이 따뜻한 순간만큼은 절대 잊고 싶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애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시장 골목이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가게 문을 열 거예요. 민지와 함께요. 순애는 미소 지으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가족은 상처를 안고 있지만 함께 치유해 나갈 거였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시장에는 찬바람이 불었고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순애는 여전히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학교를 마치면 가게로 왔어요. 예전처럼 할머니 옆에 앉아 숙제를 하고 반찬을 포장했습니다. 할머니, 김치는 여기에 담을까요? 그래, 잘했어. 두 사람의 일상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과 같지는 않았어요. 순애의 기억은 점점 더 흐릿해졌고 민지는 할머니를 더욱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애는 가게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결국 민지가 찾아줬어요. 열쇠는 냉장고 안에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할머니가 또 깜빡했나 보네. 순애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기억이 점점 더 빨리 사라지고 있었어요. 어제 일도 잘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형수는 어머니의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는 치매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확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진행 속도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지금처럼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더욱 소중히 대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순애는 갑자기 형수에게 물었어요. 형수야, 내 여동생은 어디 있니? 형수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같은 질문을 했었거든요. 어머니, 여동생은 지금 교도소에 있어요. 기억나시죠?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금방 다시 잊을 것 같았어요. 형수는 씁쓸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여동생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언제 나오니? 2년 반 정도 남았어요. 그래 나오면 집으로 데려와. 네, 어머니. 형수는 어머니가 여동생을 용서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민지를 데려간 딸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어머니. 그것이 모성이었을까요? 민지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정말? 우리 민지 대단하네. 순애는 손녀를 끌어안으며 웃었습니다. 민지는 할머니의 품에서 행복해 보였어요. 사건 이후 더욱 단단해진 민지였습니다. 며칠 후 순애는 가게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사진첩을 펼치자 과거의 사진들이 나왔어요. 젊은 시절의 순애, 아기였던 형수, 어린 딸의 모습. 이게 누구지? 순애는 사진 속 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민지가 다가와 사진을 봤습니다. 할머니, 이분은 누구예요? 글쎄 누구였더라. 중요한 사람인 것 같은데. 순애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 사람이 소중했다는 감정만은 남아 있었어요. 계절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시장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었고 사람들은 겨울 옷을 벗었습니다. 순애의 기억은 더욱 희미해졌습니다. 가끔은 형수의 이름도 잊었고 민지를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민지를 사랑한다는 감정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민지예요. 민지? 아, 그래. 민지. 우리 예쁜 민지. 순애는 손녀를 꼭 안으며 웃었습니다. 이름은 가끔 잊어도 이 아이가 소중하다는 것만은 알았어요. 어느 봄날 오후 순애는 가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시장은 활기로 가득했어요. 순애는 흐릿한 눈으로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와 가게로 들어왔어요. 할머니, 다녀왔어요. 어서 와, 민지야. 민지는 할머니 옆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순애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민지의 얼굴이 햇살에 빛났습니다.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가족은 함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대요. 그래, 선생님 말이 맞아.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가족. 순애는 그 단어를 곱씹었어요. 형수, 민지, 그리고 멀리 있는 딸까지. 모두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 기억은 흩어져도 할머니 사랑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민지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눈물을 흘렸어요. 손녀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래, 맞아. 내 기억은 흩어져도 내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 순애는 민지를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시장의 소음, 사람들의 웃음소리, 민지의 숨소리.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형수는 저녁에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 민지 집 가요. 그래, 가자. 가족은 함께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순애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 시장, 이 골목,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친숙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더라? 순애가 중얼거렸습니다. 형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살아온 곳이에요. 집이에요. 그래, 집.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이 어디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디든 집이 될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한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순애는 밥을 먹으며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이름은 가끔 잊어도 이들이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고마워. 순애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형수와 민지는 놀라 순애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왜요? 그냥 너희가 있어서 고마워. 나 같은 할머니 곁에 있어줘서. 형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지도 울컥했어요. 순애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애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도 지나갔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오늘 일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기억은 흩어져도 사랑은 남으니까요. 순애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내 기억은 흩어져도 내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가족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고 집은 고요했습니다. 사건은 비극과 오해를 품고 끝났지만 가족은 다시 서로의 상처를 껴안으며 변화된 세계로 들어섰습니다. 순애의 기억 속에서 많은 것들이 사라져갔지만 사랑만큼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그 사랑이 가족을 지켜줄 겁니다.